1942년 10월 말까지도 볼가 강변에 있는 이 도시는 아직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히틀러는 독일 국민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린 스탈린그라드를 점령했다. 소수의 저항군만 남아있다. 그들을 한 명씩 없애버릴 것이다. 이것은 시간 문제이다. 히틀러에게 스탈린그라드는 러시아에 대한 독일의 승리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러시아에서 2년에 걸쳐 싸운 독일군은 이제 동구권 열강들을 위협하기 시작했습니다. 북쪽에 있는 레닌그라드가 독일군에 포위됐습니다. 독일군이 레닌그라드에 들어온 지 1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목표 도시 모스크바는 이제 독일군의 영향권에 들어왔습니다. 남쪽으로는 바쿠 유전으로 향하는 행군이 카프카스 산맥에서 잠시 멈춰서 있었습니다. 스탈린그라드에선 소련군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히틀러가 발표한 것과는 반대로 소련군 선박은 병력 강화를 위해 계속해서 볼가강을 건너고 있었습니다. 매일같이 수천 명의 러시아 청년들이 무기도 없이 또 군사훈련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강둑에 상륙했습니다. 독일군의 총탄을 피해서 물러서면 공산당 인민위원들에게 무자비하게 처형됐습니다. 볼셰비키 혁명 기념일인 11월 7일 스탈린그라드를 사수하며 포위되어 있던 병사들과 최전선에 있던 소련 군대는 최고사령관 스탈린이 발표한 놀라운 선언을 들었습니다. 내일 거리에서 축하의식이 열린다는 내용이었죠. 게다가 모스크바를 구해냈던 주코프 장군은 이 소수의 저항 세력을 끝까지 싸우게 만드는 작전을 세웠습니다. 파울루스 장군이 이끄는 독일군을 스탈린그라드 안에 존속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볼가강 건너편에 있던 주코프는 비밀리에 병력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러시아는 크게 파괴됐고 국토의 4분의 1이나 잃었지만 소비에트 연방 전체는 주코프가 새로 모은 군대에 엄청난 양의 장비를 제공해주고 있었습니다. 공장들은 우랄 산맥 쪽으로 이주돼서 재건축된 다음 하루 24시간 가동됐습니다. 이런 노력으로 인해 많은 인명이 희생됐습니다. 가혹한 1942년 겨울, 여자들은 냉방도 안 되는 열악한 작업장에서 추위와 배고픔을 참으며 일해야 했고 과로로 죽은 사람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 덕에 러시아의 제품 생산량은 10배나 늘었습니다. 이제 미국도 소비에트 연방에 엄청난 양의 원조 물자를 제공했습니다. 연합군은 무르만스크 같은 소련 항구에 호위대를 조직해서 북대서양에 있는 독일군 잠수함의 위협을 줄여주고 있었습니다. 반공산주의는 잠시 보류됐습니다. 미국인들은 이오시프 스탈린을 엉클 조라고 불렀고 영국인들은 착한 조 아저씨라고 했죠. 러시아군에게 지원된 미국 물자는 지프, 탱크, 항공기, 트럭 외에도 콘비프 깡통이 있었습니다. 이 고기 깡통을 열 때 러시아 병사들은 제2전선을 열고 있다고 농담했죠. 스탈린을 포함한 모두가 연합군이 자기들의 고초를 덜어줄 거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이집트에선 영국군이 독일군의 위협을 받고 있었죠. 사막전에서 몇 차례 승리한 롬멜이 육군 원수로 진급된 후 그의 탱크 부대인 아프리카 군단은 스웨즈 운하 쪽으로 위험한 진격을 감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엘 알라메인에 도착하자 대영 제국은 위기에 처했습니다. 영국의 수상 윈스턴 처칠은 군대를 격려하기 위해 사막으로 갔습니다. 상황은 심각했지만 그는 특유의 유머 감각을 잃지 않고 병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때가 첫 번째 심장마비에서 회복된 직후였습니다. 그는 새로 임관된 몽고메리 장군을 만났습니다. 몽고메리는 처칠의 최선책이 아니었고, 그래서 사막에 있는 군인들은 약간 우려했습니다. 영국군, 호주군, 뉴질랜드군, 그리고 남아프리카군과 프랑스 자유군까지도요. 목사의 아들인 몽고메리는 이곳에 오자마자 엄격한 규칙과 규율을 확립할 새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성격이 신중한 그는 병사와 장비 모두 최고가 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일례로 새로운 미국의 셔먼 탱크로 속도와 힘을 향상시켰습니다. 몽고메리가 공격을 개시했습니다. 먼저 야포 사격을 한 다음 대규모 탱크 공격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독일의 88mm 고사포로 엄청난 피해를 입었죠. 롬멜의 병사들은 가차없이 반격했습니다. 결국 이 전투는 1916년의 쏘엄 전투처럼 총검 돌격으로 변했고 양측 모두 사상자가 많이 생겼습니다. 이런 격렬한 전투에선 생존자가 많은 쪽이 이기는 겁니다. 롬멜이 아내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우리는 적의 공세에 무너지고 있어. 그리고 히틀러의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현재의 위치를 굳건히 지키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으니 조금 더 물러서지 말라. 롬멜은 다시 아내에게 편지를 씁니다. 내 군대를 고난에서 구해내려니 머리가 터질 지경이요. 지금 우리는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최악의 날들을 눈앞에 두고 있어. 그리고 덧붙입니다. 죽은 자들이 행운하여 모든 게 끝났으니까. 롬멜은 후퇴했습니다. 런던에서는 처칠이 그를 따르는 시민들에게 처음으로 좋은 소식을 발표했습니다. This is not the end. It is not even the beginning of the end. But it is perhaps the end of the beginning. 처칠의 목소리가 전 세계에 울려 퍼졌습니다. 영국의 늙은 사자가 히틀러에게 맞섰던 겁니다. 늑대굴이라 불리는 본부에서 히틀러는 비웃고 있었습니다. 이건 한 번의 후퇴일 뿐 전쟁은 계속된다고 말했죠. 그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연합군은 지중해를 장악하는 첫 번째 단계로 북아프리카에 새로운 전선을 열었습니다. 1917년과 똑같이 미군이 대서양을 건너왔습니다. 어린 왕자를 쓴 프랑스의 작가 생떼쥐베리는 뉴욕에서 망명했다가 이번에 군 호위대와 함께 이곳으로 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미국에 있는 친구들이여, 난 미국을 공정하게 평한다. 5만 명의 병사들이 전쟁터로 향한다. 미국을 위해서뿐 아니라 인간성과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의 자유와 인간의 위대함을 위해서 말이다. 카사블랑카와 오라나의 연안에서 영국군과 미군이 포격을 하며 비시 정권 측에 인사했고 곧 반격이 왔습니다. 북아프리카는 여전히 독일과 손잡고 있는 비시 정권이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치열한 전투로 비시 정권의 군대는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프랑스 자유군을 이끄는 드골 장군은 런던에서 라디오 연설을 했습니다. Chef, soldat, marin,
aviateurs, fonctionnaires, colons français d'Afrique du Nord, levez-vous, aidez nos alliés, joignez-vous à eux sans réserve. 자유군과 이틀 동안 싸운 후 드디어 총소리가 잠잠해졌습니다. 연합군은 상륙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알제에선 실용주의자인 미국의 총사령관 아이젠하워 장군이 비시 정권의 군사령관 다를랑 제독과 협상했습니다. 다를랑은 프랑스에서 가장 끈질긴 반역자였습니다. 히틀러를 만난 적도 있었죠. 그는 전향하기로 결정했고 그 후 알제리와 모로코에는 프랑스군은 연합군과 합류했습니다. 몇 주 다를랑은 프랑스 저항군 대원에 의해 암살당했습니다. 북아프리카의 프랑스인들은 미군을 따뜻하게 환영했습니다. 주아부와 아프리카의 프랑스군도 한결 안심했습니다. 그들은 미군에게 총을 쏠 생각이 전혀 없었고 오히려 나중엔 미군과 함께 전투에 나섰습니다. 대부분의 프랑스 식민지 국가들이 그랬듯이요. 당시 원주민 병사라 불렸던 현지 군인들의 모로코와 알제리의 부대들도 이들과 함께했습니다. 추측국들은 연합군이 튀니지로 이동할 걸로 예상했습니다. 아직도 비시 정권이 장악하고 있는 곳이라서 독일군이 머물 수 있었기 때문이죠. 롬멜은 튀니지 쪽으로 퇴각 중이었습니다. 그로부터 이틀 후 지중해 연안을 사수하기 위해서 히틀러는 이제껏 자유지역으로 남아있던 프랑스 남부지방을 침략했습니다. 히틀러는 비시 정권의 해군 기지가 있는 툴롱항을 점령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자치권이 흔들리자 비시 정권의 제독들은 자기 함대를 침몰시켰습니다. 아군의 선박이 독일군이나 연합군 수중에 들어가는 걸 막기 위해서 아예 침몰시키기로 했던 겁니다. 이건 비시 정권으로서는 아주 비극적인 결과였지만 히틀러에게도 좋은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독일군이 입성하면서 프랑스인들의 관용 덕에 숨어 살 수 있었던 유대인들은 생존의 기회를 거의 잃게 되었습니다. 유럽 전역에 집회와 고발이 난무하는 등 불길한 분위기가 감도는 이런 상황에서도 유대인 아이들을 구해준 가정은 많았습니다. 카를드 브라우버의 가정이 그랬죠. 그는 벨기에의 은행가였습니다. 4명의 자녀가 있었지만 부인인 드니스와 함께 유대인 아이 둘을 숨겨주었습니다. 모니크 모겔스키는 12살로 기계공인 생부는 어딘가에 몸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또 6살짜리 아드리안 세브카르는 생모가 독일군에 체포돼서 동유럽에 있는 노동수용소로 보내졌습니다. 그리고 아우슈비츠에서 돌아오지 못했죠. 이제 사람들은 점령군이 말하는 노동수용소의 정체를 알게 됐습니다. 그건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카를과 드니스 드 브라우버는 평범한 영웅이었습니다. 둘은 훗날 열방의 의인이란 이름의 상을 받게 됩니다. 독일에 점령됐던 유럽 각지에서 2만 명 이상이 이 상을 탔죠. 스탈린그라드에서 3,000km 떨어진 곳에서 독일군이 전투를 앞두고 짧은 휴가를 즐깁니다. 소수의 소련 저항군을 완전히 쓸어버리기 위해서 다시 싸우기 직전이었습니다. 독일군의 측면은 독일의 위성국가들에서 온 부대가 지켰습니다. 루마니아군, 헝가리군, 이탈리아군이었죠. 하지만 이들은 코앞에 도사리고 있는 위험을 전혀 몰랐습니다. 몇 킬로미터 거리에서 소련군이 공격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싸울 준비를 마쳤고 그 수는 100만 명이 넘었습니다. 이들은 적의 가장 약한 부분을 친 다음 스탈린그라드를 점령한 독일군을 포위할 예정이었습니다. 오전 7시 소련군은 적의 전선을 휩쓸고 들어가서 스탈린의 오르간이라 불리우는 로켓 발사대로 쉴 새 없이 공격을 했습니다. 즈유코프의 거대한 군대가 공격을 개시했습니다. 헝가리군은 무기가 충분치 않았고 루마니아군은 대전차용 무기가 없었습니다. 결국 이들과 이탈리아군은 다수의 전사자를 냈습니다. 북쪽과 남쪽에서 온 두 개의 소련 군대가 만났습니다. 소련의 영화 제작자들이 각종 기법으로 이 순간을 미화했죠. 독일군은 소련 탱크들이 가까이 오는 걸 보았습니다. 파울루스 장군의 육중대는 스탈린그라드 안에 갇히게 됐습니다. 히틀러는 바바리안 알프스 베르테스가덴에 있는 피신처 베르코프에 머물면서 소련군의 공격 소식을 들었습니다. 즉시 그는 이 사실을 독일 국민들에게 알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동프러시아에 본부로 가서 발표했습니다. 육중대가 스탈린그라드에서 후퇴하면 베어마우트는 돌아올 수 없을 것이다. 파울루스는 포위망을 뚫고 나갈 수 있었지만 명령에 복종해야 했습니다. 히틀러가 늑대굴에 도착한 후 이런 메시지를 보냈기 때문이죠. 굳게 버텨라. 자네를 구할 군대가 갈 것이다. 하지만 어떤 군대도 올 수 없었고 독일 공군의 수장인 헤르만 괴링이 철석같이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공군기는 보급품을 충분히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크리스마스 날 하루 식량이 빵 50g과 지방 12g으로 줄었습니다. 스탈린그라드에서 군대를 잃은 이탈리아의 무솔리니는 이제 독일군의 관심을 북아프리카로 돌릴 방법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는 히틀러에게 내 생각에 러시아는 제압되지 않을 것이요 러시아는 크기로 맞서고 있어 국토가 워낙 넓으니 정복이나 점령이 어려울 것이요 러시아 쪽은 끝났으니 스탈린과 평화 조약을 맺읍시다. 히틀러는 고심했습니다. 협상을 하면 러시아 출정이 큰 실패였음을 인정하는 게 됩니다. 하지만 상황은 히틀러의 선택과 상관없이 흘러갔죠. 미국 대통령인 루즈벨트가 모로코의 카사블랑카에 도착했습니다. 현대사에서 가장 중요한 만남에 참석하기 위해서였죠. 그와 처칠은 프랑스 정권이라는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예정이었습니다. 루즈벨트는 드골을 배제했습니다. 드골은 1940년부터 프랑스 레지스탕스의 리더였다는 정통성을 주장해왔습니다. 루즈벨트가 말했습니다. 드골 장군은 군인이며 애국심이 강하고 국가에 헌신적이긴 하다. 그러나 달리 보면 그는 정치가로 파벌을 조성한다. 따라서 그가 독재자가 될 만한 속성을 모두 갖췄다고 본다. 루즈벨트는 또 다른 프랑스 지도자를 카사블랑카에 초대했습니다. 지로 장군이었죠. 그는 1940년 독일의 포로가 됐다가 탈출했고 북아프리카에 도착한 후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처칠은 계속 드골을 지지했고
그를 초대해서 두 장군을 화해시키려 했지만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루즈벨트와 처칠은 프랑스를 구하기 위해선 앞으로 두 라이벌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데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루즈벨트가 드골보다 지로에게 호감을 가진 게 분명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기자회견을 마치면서 루즈벨트와 처칠은 가장 중요한 선언을 했습니다. 둘은 앞으로 연합군의 기도문이 될 요구를 열정을 가지고 발표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독일과 일본과 이탈리아의 무조건적인 항복이었습니다. 더 이상 협상은 없을 겁니다. 연합군은 추축국에 대항해서 끝까지 계속 싸울 겁니다. 그로 인한 인명피해는 엄청나겠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소련에 힘을 실어주는 이 급진적인 태도 때문에 히틀러에 대한 독일군의 헌신이 더욱 강해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스탈린은 만족했습니다. 그는 히틀러가 모든 군사력을 러시아에 퍼붓기 위해 연합군과 평화조약을 체결할까 봐 걱정했었죠. 그는 폐허가 된 스탈린그라드에 숨어있는 독일군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공격을 개시했습니다. 붉은 깃발 뒤로 보이는 게 구경백화점입니다. 육중대 사령관인 프레드리히 파울루스의 진지가 여기 있었습니다. 부하들이 항복했습니다. 바로 전날 히틀러는 그를 육군 원수로 임명했습니다. 그래야 항복 대신 명예롭게 자결할 거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하지만 전투 막판에 이질에 걸려 몸이 허약해진 파울루스는 히틀러의 말도 안 되는 명령에 반발해서 스스로 포로가 되기로 했습니다. 독일의 육군 원수 파울루스는 소련군에겐 특별한 상이었습니다. 파울루스는 소련 침공 계획인 바르바로사 작전을 직접 지휘한 장군이었습니다. 소련군은 어리둥절했습니다. 그 후 파울루스는 소련에 협조했고 뉘른베르크 재판 때는 카이텔 같은 수하사령관들에 대해서 증언도 했습니다. 파울루스는 1953년 석방된 후 동독에 정착했습니다. 그의 이런 반응은 히틀러의 터무니없는 정책에 대한 반발이었습니다. 그의 부하들도 같은 기분이었죠. 히틀러는 끝장날 것이다. 독일 포로들은 서툰 러시아 말로 이렇게 투덜거렸습니다. 우리는 집에 가고 싶다. 독일 점령국 국민들의 기분은 상상이 되고도 남습니다. 독일이 스탈린그라드에서 항복한 후 희망이 되살아났습니다. 당연히 독일의 뉴스 프로그램에선 이런 장면을 내보내지 않았고 히틀러는 말했습니다. 항복이란 말은 절대 쓰지 마라. 우리 군대가 보급품을 받을 수 없어서 공격을 이기지 못했다고 말해야 한다. 우리는 이를 희생이라고 해야 한다. 나치는 오히려 이 국가적인 재앙을 독일 국민의 용기를 키우는 기회로 삼으려 했습니다. 선전 장관인 괴벨스는 마지막 대결전을 향해 전국의 에너지와 지원을 집결시키는 임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무아지경에 빠진 청중 중엔 알베르토 슈페어도 있었습니다. 그는 총력전을 제시하면서 히틀러를 독려했습니다. 히틀러는 그를 유일한 친구라 불렀죠. 총통의 과대망상적인 전당을 지은 38살의 건축가 슈페어는 군수장관으로 임명됐습니다. 슈페어는 독일 군수산업의 중요성을 새롭게 했습니다. 그는 능숙한 조직책이었고 무엇보다 아주 철저한 나치였습니다. 그의 명령에 따라 수백만 명의 외국인과 유대인 민간인들이 잡혀 들어와서 지쳐 쓰러질 때까지 일하다가 죽어갔습니다. 독일에 점령된 프랑스는 러시아와 폴란드에 이어 가장 많은 노동력을 나치에 제공한 나라였습니다. 비시 정권은 강제 노동자 징용을 시작했고 60만 명의 프랑스 노동자들을 모집해서 독일로 보냈습니다. 이 징용을 피하려는 사람들은 숲으로 들어가서 레지스탕스 운동에 가담했습니다. 이들의 노래가 바로 발치산의 노래입니다. Amis, entends-tu le cri noir des corbeaux sur nos plaines? Amis, entends-tu les cris sourds du pays qu'on enchaîne? Oh, et partisans, ouvriers et paysans, à vos armes. 지하 조직인 레지스탕스는 점령된 모든 국가에서 형성되었습니다. Montez de la mine, descendez des collines, camarades. Sortez de la paille, les fusils, la mitraille, les grenades. Oui, les tueurs à la balle et au couteau, très vite. Oui, les saboteurs, attention à ton fardeau, dynamite. C'est nous qui brisons les barreaux des prisons pour nos frères. Si nous battus, nous marchons et nous tuons, nous crèves. Ami, si tu tombes, un ami sort de l'ombre à ta place. 바르샤바 게토의 장벽 뒤에선 독일인들이 유대인 봉기에 대항하고 있었습니다. 전쟁 전 바르샤바 게토는 생기 있고 열린 지역이었죠. 이건 미국 관광객이 찍은 컬러 영상입니다. (1940년) 나치는 바르샤바의 이 활기찬 지역을 혼잡한 감옥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여인은 죽은 아이를 안고 통곡하면서 거리를 헤매고 있습니다. 이건 1941년 바르샤바 게토입니다. 이건 1942년의 모습. 이건 1943년입니다. 나치는 의도적으로 이들을 굶겼습니다. 죽거나 약해지게 해서 폭동을 막으려는 의도였죠. 하지만 유대인들은 무기를 손에 넣었고 죽기 살기로 싸웠습니다. 생존자들은 트레블링카 멸절 수용소로 이송됐고 사형당했습니다. 그리고 게토는 완전히 파괴됐습니다. 그 무렵 연합군은 또다시 승리를 거뒀고 튀니스에 입성합니다.
이 문 뒤에서 독일군들은 그 짧은 점령 기간 동안 튀니지에 거주하는 유대인들을 박해했습니다. 이제 유대인들은 노란 별을 떼어낼 기회를 얻게 됐습니다. 이탈리아 포로들에게 군중은 모욕적인 제스처를 보냈습니다. 아직 튀니지에 있던 롬멜이 독일로 떠나는 마지막 비행기에 오르기 전 한 장교의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1943년 3월 그의 기록입니다. 나는 병가를 얻어서 몸을 추스르라는 지시를 전달받았다. 병사들을 보호하고 조국으로 돌려보내려던 내 노력은 모두 허사가 됐다. 총통각하의 본부에서 온 명령은 나의 독일 귀환을 극비에 붙이라는 것이었다. 내 군사적 명성은 여전히 억제책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연합군의 포로가 된 아프리카 군단은 이제 미군 함대를 향해 기나긴 행군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대서양 너머로 가게 돼 있었죠. (2차) 대전을 통틀어서 무려 38만 명의 독일군 병사들이 캐나다와 미국으로 이송됐습니다. 이들은 유럽 전역에서 잡혀왔죠. 이 포로들은 새로운 모험을 앞두고 있습니다. 모험은 군 수송선에서 시작됐습니다. 다들 꿈꾸는 기분이었죠. 이들에게 전쟁은 끝났고 이젠 안전합니다. 하지만 이 독일군들의 꿈은 곧 악몽으로 바뀌었습니다. 여기서도 여전히 나치가 지배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캐나다에 하선할 때 격리를 강요당했습니다. 팔이 하나밖에 없더라. 아주 짧은 기간에 나치의 장교 출신들은 협박과 고문을 자행해서 수용소를 장악했고 포로 집단 내에서 파시스트 이데올로기를 유지하려고 살인까지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은 모든 전선에서 싸우고 있는 독일군 병사들에게 전달됐습니다. 연합군으로 전향해도 얻을 게 없다는 걸 알아야 한다는 교훈을 주면서 말이죠. 스탈린그라드 함락 후 동부 전선에 있는 독일군 베어마우트는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병사들 사이에 총통에 대한 소문이 나돌았습니다. 그는 제정신이 아니다. 베르흐테스가덴에 몰래 숨어 있고 우리가 보는 것은 그의 대역이다. 하지만 베르흐테스가덴에서 연인 에바 브라운과 함께 있는 것은 분명 히틀러였습니다. 독일군이 스탈린그라드와 엘 알라메인에서 패배한 후 그는 달라졌습니다. 유명한 코스염이 회색이 됐죠. 폰쟁어 장군은 그의 외모를 주시하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피부는 탄력이 없었고 그렇게도 군중을 사로잡았던 그의 푸른 눈은 불면증으로 붉게 충혈됐다. 실은 히틀러의 주치의인 모렐 박사가 코카인 한약을 조제해줬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건 1943년 4월 20일에 찍힌 모렐입니다. 비서관들과 최측근들이 히틀러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모였을 때죠. 그는 겨우 54살이었습니다. 모렐 덕분에 히틀러는 행사에 참석할 수 있었지만 왼팔을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왼팔이 좀 떨렸습니다. 히틀러는 이때부터 파킨슨병의 징후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SS의 수장인 히물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히틀러 청소년단 출신을 신병으로 들이는 SS는 슈투스타펠, 즉 나치 장교들로 이루어진 친위대입니다. 훗날 이들은 집단 수용소의 경비 임무를 맡게 됩니다. 이제 SS는 바펜 SS라는 무장 친위대를 창설하게 됐습니다. 이 엘리트 부대는 앞으로 히물러의 지휘하에 베어마우트를 대신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이제 베어마우트는 별로 충성스럽지 않았거든요. 히물러는 점령국에서 계속 신병을 모집했고 보스니아 SS 같은 광신자들도 나왔습니다. 러시아의 점령 지역에서도 SS는 이계 사단의 카자흐인들을 쉽게 모집했습니다. 그들은 차르 시대에 이미 유대인 대학살을 실행했던 것으로 유명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포악한 제15SS 기갑부대를 형성했습니다. 한편 베어마우트는 달리 선택의 길이 없는 100만 명의 소련군 포로들을 흡수했습니다. 포로들은 굶어 죽지 않으려면 독일군과 함께 싸워야 했죠. 전직 소련 장군 안드레이 블라소프 같은 사람도 스탈린과 대적했습니다. 독일군의 레닌그라드 공격 후 블라소프는 독일의 포로가 됐고 결국 전향했습니다. 그 후 그는 베어마우트의 깃발을 들고 러시아 해방군을 지휘했습니다. 독일군은 이 외인 군단에게 최고급 무기와 장비를 제공했습니다. 천재적인 엔지니어 페르디난트 포르쉐가 디자인한 타이거 탱크 같은 거였죠. 88mm 포를 장착한 타이거는 가장 무서운 독일 탱크였습니다. 그리고 늑대굴에 있던 히틀러는 다시 희망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붉은 군대를 쳐부술 망상을 다시 가질 수 있게 된 겁니다. 그가 공격하려는 곳은 쿠르스크였습니다. 러시아군은 최전선을 향해 밀어닥쳤고 독일군은 대규모 여름 공격인 치타델레 작전을 개시할 예정이었습니다. 역사상 가장 큰 탱크전이었죠. 2700대의 독일 탱크가 무려 3600대의 소련 탱크와 싸울 준비를 마쳤습니다. 기술적으로 우위에 있는 독일 타이거 탱크가 훨씬 우세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히틀러는 이 전투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프랑스의 여러 전투에서 승리를 거뒀던 육군 원수 폰 만슈타인에게 90만 명의 병사들을 이끄는 임무를 맡겼습니다. 타이거 탱크가 공격을 이끌면서 소련 전선을 통과했지만 소련군의 엄청난 대전차 방어에 맞서야 했고 이어서 탱크의 집중 포화를 맞이했습니다. 베어마우트가 뒤로 밀려났습니다. 무서운 타이거 탱크도 소련군의 희생물로 전락했습니다. 소련군에겐 비밀 무기도 있었죠. 이니그마라고 하는 독일군의 암호 제조 기계를 영국군이 입수해서 해독에 성공한 덕분에 이제 소련군은 독일군의 비밀 명령을 고의할 수 있었습니다. 영국에 있는 소련의 첩보기관이 해독된 독일군의 작전 계획을 모스크바로 보내는 일을 맡았습니다. 이건 첩보 전쟁이기도 했습니다.
쿠르스크 전투의 결과는 독일의 참패였고 5만 명이 이 전투에서 전사했습니다. 폰 만슈타인은 공격을 지속할 지원 부대를 원했습니다. 히틀러를 기다리는 모습입니다. 그는 즉시 말했습니다. 우리도 전사자가 많지만 러시아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보다 더합니다. 히틀러는 망설이는 듯 했습니다. 그는 몇 마디 투덜거렸습니다. 훗날 만슈타인은 편지에서 그가 나약해 보였다고 썼습니다. 만슈타인이 쿠르스크 전투의 전사자들 사진을 히틀러에게 보여주었을 때 이런 인상은 더 강해졌습니다. 전쟁이 시작된 후 이미 200만 명의 독일군 병사들이 전투 중 사망하거나 다치거나 실종된 상태였습니다. 아무리 히틀러라도 이를 만회할 수는 없었죠. 이젠 프랑스 전투에서 했던 블리츠크리그, 즉 전격전의 승리는 먼 얘기가 됐습니다. 쿠르스크는 전쟁의 전환점이었습니다. 히틀러가 공격을 멈춘 겁니다. 망상증에서 벗어난 그가 속기사들에게 이를 기록하라고 합니다. 만슈타인은 모든 걸 잃은 게 믿어지지 않았지만 히틀러는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만슈타인은 공격을 계속하게 해달라고 간청했고 히틀러는 거부했습니다. 쿠르스크 전투는 끝났습니다. 지금 히틀러로선 연합군이 방금 상륙한 시칠리아로 지원군을 보내는 게 우선이었습니다. 올가미가 좁혀져 왔습니다. 상황이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히틀러가 할 수 있는 것은 연합군의 전진을 막는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무솔리니의 몰락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이탈리아는 항복하고 연합군 측으로 전향했습니다. 새로운 이탈리아 정부는 무솔리니를 산속에 가둬놨습니다. 히틀러는 공수부대를 보내서 그를 구출해냈습니다. 히틀러는 무솔리니를 복귀시키려 했죠. 그래서 그를 이탈리아로 보내 독일군의 도움을 받아 파시스트 정권을 재건하게 했습니다. 독일군은 이탈리아를 침공했고 저항을 시도하는 과거의 동맹국 국민들을 주저없이 제거했습니다. 독일군은 즉시 유대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로마와 밀라노, 제노바, 피렌체, 트리에스테에서요. 히틀러는 앞으로 연합군이 이탈리아, 특히 프랑스에 상륙할까봐 걱정이 컸습니다. 그래서 유럽 요새가 만들어졌습니다. 대서양을 성벽으로 삼아서 북으로는 노르웨이, 남으로는 스페인 국경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요새 체계를 만드는 것이었죠. 롬멜이 유럽 요새를 지키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영국군과 미군을 해안으로 후퇴시켜야 한다. 지금 하지 않으면 할 수 없을 것이다. 침공 후 24시간이 가장 결정적인 시간이다. 오늘이 가장 긴 하루가 될 것이다. 롬멜과 나치에게 이건 신들의 황혼의 시작이었습니다. 나치 독일의 마지막 몇 개월이었죠. 하지만 이 독일 뉴스 영화에서 선전 장관의 부인인 마그다 괴벨스의 초대를 받아 차를 마시러 간 롬멜은 당시 나치의 분위기가 어땠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치 이데올로기는 승리를 굳게 믿었고 의심을 극복하게 했습니다. 마그다 괴벨스는 히틀러를 신처럼 숭배했습니다. 그가 독일 전체를 광란의 죽음으로 몰아넣고 있었는데도 말이죠. 마그다 괴벨스는 6명의 자녀에게 히틀러처럼 H자로 시작되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헬가, 힐데가르트, 홀딘, 헬무트, 헤드윅, 하이드룬이라고. 그녀는 독일 제국 최후의 날 이 아이들을 한 명씩 죽였습니다.